다음으로 두 번째 양자 나노와 디지털을 넘어 주제로 발표해 주실 고등과학원 김재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김정희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하고 많이 겹치는데 저는 이론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실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지만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 이야기 제목은 양자, 나노와 디지털을 넘어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노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잘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머무르는 바람에 양자라는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자정보과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자, 그러니까 퀀텀 시스템이 얼마나 예민한 외부 영향에 대해서 예민한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양자 계측, 양자 센서, 양자 이미징 등의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세 사람한테 주어졌습니다. 알랑 아스페, 존 클라우저 이 두 분은 얽힌 광자 실험으로 벨 부등식이 위배됨을 보였고 그리고 안톤 자일링거는 그 벨 부등식 실험을 갖다가 계속 2000년 최근까지 최근 몇 년 전까지도 해오고 그다음에 안톤 자일링거는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양자 텔레포테이션 실험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양자 정보과학을 개척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이 물리학상이 주어졌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컨퍼런스도 2023 ICT 이렇게 붙여 있는데 ICT 하시는 분들은 다들 내년 걸 미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reakthrough Prize라는 게 있습니다. Breakthrough Prize in Fundamental Physics라고 하는데 2014년인지 16년에 그 구글 창업자하고 그다음에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부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든 상입니다. 그래서 2023년 수상자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질 브라사드, 찰스 베넷, 피터 쇼, 데이비드 도이치 이 네 사람은 다 이론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벨상은 전부 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분들은 다 이론하는 분들이고 사실은 이 첫 번째 질 브라사드하고 찰스 베넷은 양자 암호 방식을 1984년에 만들었고 89년에 실험을 했고 1993년에는 다른 네 동료와 함께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쇼는 양자 응용 수학자입니다. 응용 수학자인데 벨 랩에 있으면서 양자 소인수분의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데이비드 도이치는 매니 월드 티어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양자 병렬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사실은 더 먼저 노벨 물리학상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단일 양자계, 그러니까 원자 하나, 광자 하나 또는 전자 하나 이런 데 대한 단일 양자계를 조작하고 측정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자 정보과학 할 때 양자 물리학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원비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뭐가 양자인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몇 달 전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청, 한림대, 그다음에 애트리 이 세 기관이 그 양자 기술에 대한 협약식을 하면서 양자 협약식이라고 했더니 그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 기관이 세 개인데 왜 삼자가 아니고 왜 양자라고 하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농담이었겠지만 이 양자는 헤아릴 양자 여기 맨 밑에 있는 헤아릴 양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인포메이션이나 스파이를 하는 인텔리전스나 다 정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징바오 이러면 이제 스파이 행위를 하는 거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신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대만에서는 자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왜냐하면 자자는 resource라는 뜻이고 신자는 캐물을 신입니다. 캐물로서 얻는 자료, information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이 페이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약입니다. 양자물리학은 물질의
궁극적인 원리고 우리가 어떤 궁극적 기술을 개발한다면 양자 물리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하드웨어는 양자 물리학이 담당했지만 우리가 쓰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다 양자 물리학의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제는 양자 물리학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론 또는 수학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원리는 더 작게 만드는 나노 기술을 타고 발전해 왔는데 이제 이게 원리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양자 정보과학에서는 21세기 정보통신,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여기에서는 양자 물리학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제까지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기술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양자 텔레포테이션, 센서, 개척, 이미징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남녀 또는 노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검문소가 2개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검문소에서는 남자 출입 금지, 두 번째 검문소에서는 여자 출입 금지, 이러면 아무도 통과 못 하겠죠. 여기에 또 다른 구분 방식, 노소라는 구분 방식을 넣으면, 가운데 하나 더 넣어가면, 검문소를 넣으면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꺼내졌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인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적인 생각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양자 물리학은 1900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막스 플랑크입니다. 막스 플랑크, 독일에 가시면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가 많이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1874년에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교수를 찾아갔더니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n this field of physics, almost everything is already discovered, and all that remains is to fill a few holes. 이제 막 공부를 하려는 이 청운의 꿈을 갖고 찾아온 학생한테, 야, 물리학이 이제 끝나서 할 거 별로 없어. 그렇지만 플랑크는 나중에 양자 물리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1899년에 미국 특허청장이었던 찰스 두웰은 발명될 만한 건 다 발명되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산업혁명, 전등이 발명되고 무선전신이 등장하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럴 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리학적인 상황은 뉴턴의 고전역학이 정점에 다다랐고,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를 묶어서 전자기학 법칙을 발견했고, 빛은 전자기파의 다름 아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 플랑크가 양자 물리학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산업혁명의 덕분입니다.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금속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 금속을 뜨겁게 달구면 처음에는 붉게 빛나다가 점점 노란 빛이 나다가 푸른 빛을 포함하게 되면서 하얗게 백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랑크는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덩어리져 있다. 물리량, 헤아릴 양, 그 양자, 퀀터티에서 퀀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은 1900년에 등장했지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해서 1921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 이후로 양자 물리학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선 1926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양자 측정의 문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기 어렵다 어쩌다 하는 말은 다들 양자 측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1935년에 양자 물리학은 뭔가 부족하다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1964년에 벨이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양자 물리학적인 양자 이론 예측이 맞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벨 부등식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우저와 아스페는 그 이후에 이 벨 부등식이 맞는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고, 벨 부등식이 위배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브라사드 베넷 이런 사람들은 1984년에 양자 암호를 발명하고 1989년에는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사드와 베넷 그리고 다른 4명의 동료가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쇼는 1994년에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킬러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테이션은 애널로그 컴퓨터 같은 것이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에러 커렉션, 오류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자일링거는 양자 텔레포테이션 실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양자 물리학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시험을 했고 2019년에 드디어 퀀텀 수프리머시, 양자 우월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준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로 우리한테 유용한 그런 양자 알고리즘이 지금 쓰이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양자 물리학은 자연의 궁극적 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케미스트리와 부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연금술이었습니다. 알케미였는데 그때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멘델레이에프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경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졌던 알케미가 진정한 의미의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케미스트리로 된 것은 양자 물리학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 DNA 결합,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식물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분자 구조를 바꿔서 어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광합성, 이것도 다 양자 물리학 덕분에 이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ICT 쪽에 20세기 정보통신 기술 혁명은 반도체 소저와 레이저 이런 것들은 양자 물리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드웨어는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하드웨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양자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거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양자 물리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고도의 집적도를 얻게 됐는데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그래서 탄소 거리,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흑연 탄소 거리가 약 0.1 내지 0.15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인텔의 창업자였던 무어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3년에 4배 정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처음에 40년대 손가락 크기였던 트랜지스터가 지금은 나노미터 사이즈로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 사이의 거리가 수 나노미터 이하로 되는 그런 지경에 오면 양자 물리학이 지배하는 세계가 미시 세계가 되고 여기는 양자 불확정성 원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 디지털에서 생명인 비트, 0과 1이 불분명해지게 되고 이것은 디지털 정보 처리에 치명적이게 됩니다. 여기가 무어 법칙의 끝이고 나노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양자물리 현상을 소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게 바로 양자정보과학입니다. 정리하자면 처음에 우리 정보기술은 양자물리학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에 디지털 정보를 담았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타고 더 작게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양자물리학적인 것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비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 여기 젊은 분들은 초등학교 때 20개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면 예, 아니오로 대답합니다. 예는 1, 아니오는 0. 바로 이것이 비트입니다. 휠러라는 물리학자는 그래서 이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은 비트,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에서 it from bit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동양권에서는 5,000년 전부터 음과 양, 주역에 나오는 음과 양으로 세상 만물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뛰어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이 비트를 갖고 놀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태극기를 보면 말이죠. 태극기 주변에 있는 이 사괴, 이거는 다 비트들입니다. 1과 0으로 된 비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 태극입니다. 이게 어떤 글자를 닮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Q자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0과 1의 중첩이 될 수 있는 퀀텀 비트, Q비트. 비트는 바이너리 디짓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0과 1의 중첩이 되는 Q비트를 써서 하는 양자 정보 기술을 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다시 양자 물리학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 중첩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중첩 여러 현상에 의해서 양자 병렬성이 나타나는데, 이 양자 병렬성은 보통 우리 디지털 컴퓨터 100대를 쓰면 기껏해야 100배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한 10배 정도 빨라지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 자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수 함수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래서 10배로 늘어나면 2의 10승배로, 100개가 되면 2의 100승배로 그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양자 측정에는 비가역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자 물리학에서 측정에 의한 양자 상태의 붕괴라고 하는데, 한번 측정하면 그 상태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정보는 우리가 디지털 정보에서는 우리가 뭐 USB 스틱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복사하고 이러지만, 양자 정보는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양자 암호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자 얽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 물리학적인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양자 상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얽힘. 여기서 양자 얽힘이 나오는데, 거기서 양자 텔레포테이션, 초고밀도 코딩 또는 센서 개척 이미징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김중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양자 컴퓨터에서는 제일 위에 보시는 것은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N 비트로 시작하면 throughput도 N 비트고 끝에도 N 비트로 끝납니다. 근데 병렬 컴퓨터를 쓰면 여러 대를 써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N 개의 비트가 있으면 이걸 처음에 N 큐비트로 바꿉니다. N 큐비트들은 0과 1의 중첩인데, 0과 1의 중첩을 N 개의 큐비트로 하면은 계산 공간이 2의 N승으로 커집니다. 지수함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 공간 내에서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자 병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선형적으로 병렬성을 보이지만, 여기서는 양자 병렬성은 지수함수적인 병렬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끝에 가서 결국은 큐비트들을 측정을 해서 비트를 얻어야 되는데, 측정하면 이 2의 n승계의 모든 걸 꺼낼 수 없이 n 비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의 설계가 굉장히 묘한 겁니다. 양자 큐비트를 이렇게 조작하는 오퍼레이션 중에 중요한 거가 하다마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2차원 원 위에 있는 점들을 큐비트의 상태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다 수평하고 수직 두 개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를 못 써서 좀 불편하긴 한데, 수평을 0이라고 하고 수직 벡터를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그것들이 중첩된 거, 플러스는 0과 1이 0 더하기 1식으로 중첩이 된 거고, 마이너스라는 상태는 0 빼기 1식으로 중첩이 된 겁니다. 근데 큐비트들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개수가 실수, 리얼 넘버가 아니라 복소수를 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3차원 구 표면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3차원 구 위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치 지구 위에 있는 것 같이 해서 북극과 남극을 갖다가 0과 1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 지구 표면 위에서 위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것처럼 그 각도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다마드 게이트, 아까 말씀드린 0과 1을 중첩하는 그 게이트를 쓴다면 n개의 큐비트를 처음에 0으로 다 준비를 하고, 각각의 0 상태에다가 하다마드를 적용하면 0 더하기 1의 중첩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 같이 0 더하기 1, 0 더하기 1 이런 것들이 쭉 곱해지면은 이항전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항전개를 하면은 0000000부터 1111111까지 2의 n승계의 상태가 한꺼번에 큐비트 n개 큐비트의 레지스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양자 지수함수적인 양자 병렬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와 양자 정보를 비교하자면 디지털 정보에서는 비트 4개가 있다면 0000부터 1111까지 16가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레지스터 4비트 레지스터 위에는 한 번에 하나씩만 올라갑니다. 16개 중에 하나씩. 그러니까 16번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자 정보에서는 큐비트 4개로 0000부터 1111까지 16개의 상태가 한꺼번에 중첩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하자면 디지털 컴퓨터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 있는데 n 자리 숫자를 소인수분해한다 그러면 거의 이 지수함수에 가까운 이 스텝 수가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3승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도 100만 개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찾을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100만 번을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50만 번 정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양자 컴퓨터는 모든 상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100만의 스퀘어 루트 1000번 정도 이렇게 돌리면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그 능력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후보로는 사실은 제일 먼저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분해한 것은 NMR 퀀텀 컴퓨터입니다. 여기 있는 NMR 퀀텀 컴퓨터인데 이제는 NMR 퀀텀 컴퓨터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큐비트 개수를 막 한없이 늘리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기 교수님 하시는 아이온 트랩, 이온 포획 장치 또는 다이아몬드 결함, 그다음에 초전도 큐빗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아까 0과 1의 중첩이라고 했는데 0과 1의 중첩 앞에 그 0하고 1 앞에 복소수가 붙는데 복소수는 역시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 넘버. 그렇게 되면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양자 컴퓨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거 또 다른 애널로그 컴퓨터다. 애널로그 컴퓨터는 1960년대 70년대 많이 연구됐지만 많이 쓰이지 못한 이유는 정보 처리 자체가 비선형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얼 넘버, 실수에다가 어떤 비선형 과정을 거치면 그 오류가 지수함수적으로 커집니다. 오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중에는 이거 애널로그 컴퓨터니까 이거 제어 안 될 거야 했는데 놀랍게도 피터 쇼가 1995년에 제어가 가능하다. 단 디지털에서는 오류 제어를 하기 위해서 100개의 큐비트를 지키기 위해서 100개의 비트를 지키기 위해서 1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지키기 위해서 1개 정도 있으면 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1개를 지키기 위해서 100개 내지 1000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서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거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편광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편광판을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안 가져놨는데 남자 출입 금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수직 편광이라고 하죠. 근데 여자 출입 금지 수평 편광판을 못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여기 소인 출입 금지는 45도 편광이라고 하죠. 그럼 그러면 처음에 수직 편광판을 통과한 수직 편광은 45도 편광과 마이너스 45도 편광의 중첩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이 중에서 45도 편광, 노인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통과하면 됩니다. 자, 45도 편광은 다시 수평 편광과 수직 편광의 중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 편광이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서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컴퓨터, 죄송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평면 모니터의 상당수가 편광입니다. 편광, 여러분들 혹시 편광판이 없다면, 선글라스 중에 폴라로이드 선글라스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한번 실험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고, 통신 보안과 양자 물리학의 관계를 저는, 병 주고 약 주고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공개키 암호는 계산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수학적인 가정에 기초해 있고 그 중에 어떤 문제들은 양자 컴퓨터로 깨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통신 보안에 병을 준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체계 중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회용 난수표입니다. 일회용 난수표란 말은 한 번만 쓰고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간첩 많이 잡고 이랬을 때 보면 난수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전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과정이 참 힘듭니다.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양자 암호는 일회용 난수표를 양자 물리학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양자 물리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대 보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들어서 2000자리 숫자가 있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뭐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들 숫자가 약 10의 80승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입자가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0의 18승 초입니다. 10의 18승 초 동안 계산을 해도 2000자리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는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양자 암호 생략하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페라는 분이 최종적으로 아주 훌륭한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양자 물리학은 정말로 어떤 비국소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 논의에 보면 뭐 국소적 실제, 로컬 리얼리티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의 제일 밑에 것만 좀 주목해 주십시오. 양자 얽힘은 A하고 B 쪽에서 상관성은 즉시 만들어지지만, 코릴레이션입니다. 상관성은 만들어지지만 보통 상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보내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관성은 코릴레이션, 상관성만, 양자 얽히면 상관성만 만들어지고 빛보다 빠른 인과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자 텔레포테이션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선입관이 되어 있습니다. 빛보다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빛보다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텔레포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US National Quantum Initiative,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만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중국은 정부 주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최근 몇 년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자 대결, 두 개의 양자가 다릅니다. 양자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소련의 스푸트니크 샥을 기억나게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후르시초프 당시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고 가가린이 우주 궤도를 돌았습니다. 거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과학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아폴로 우주 계획을 만들었고 10년 내에 달에다 사람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폴로 계획이고 1969년에 그걸 이루었습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체, 산학 위주입니다. 그게 이제 2018년에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가 주어졌고 여러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천인 계획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북경하고 상해 사이에 2000km도 하고, 그다음에 묵자호라는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전에 나오는 구장산술의 이름을 따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고 중국에서 원주율 파이를 계산했던 사람 조충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붙인 양자 컴퓨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무부가 2021년 작년이죠. 중국 QC텍을 포함해서 28개 기업을 제재했는데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 이야기를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